문재인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홍종학 전 국회의원님을 모셔서 문재인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공약이지만 여야 할 것 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네. 예. 저도 이제 막 그 캠프에 와서 예.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문재인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으셨죠? 네, 정책본부장입니다. 네. 네. 그 문재인 대표가 정책 공약을 매주 한 분야씩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발표했던 게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었고, 맞습니다. 네, 그 뒤에 뭐였습니까? 일자리 정책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벌 개혁. 재벌 개혁. 네. 예, 그 경제 그리고 쪽으로 와서 이제 재벌 개혁도 개혁 했고. 꺼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 꺼내고 네. 매주 한 건씩 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많은 국민들이 역시 준비된 대통령다운 모습이다. 네. 누구보다도 국정 운영에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네. 일단 청와대 4년을 계셨기 때문에 네. 뭐 5년간 거의 다 계셨죠. 그러니까 청와대 5년 계셨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첫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시로 보면 육법전서를 그냥 일회독을 마쳤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시험을 봤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떨어지셨잖아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네. 그 선거를 한번 치르게 되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서 네. 토론도 하고.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박근혜 후보가 너무 토론을 거부를 해서 거의 토론이 안 돼서 네. 지금 이제 검증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이제 우리 토론하고 싶었는데 그 실력을 뽐내고 싶으셨는데 그걸 네. 못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번 됐는데 그다음에 또 당대표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당대표 하시면서 또 많은 정책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정말 준비된 후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제가 뵈더라도 오히려 저희 전문가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깊은 그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그럴까요?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 역사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정책에서 그때 참여정부가 어떻게 대처했고 네. 그때 어떻게 됐나 네. 그리고 지금은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쭉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역시 준비된 대통령이다. 정말 옆에서는 뭐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쭉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첫째 가는 정책 공약으로 꼽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일자리 공약이죠. 네. 일자리입니까? 네네. 그럼 뭐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제가 생각할 땐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2012년도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특히 네. 이제 저렇게 국정농단하고 있는 저런 이제 후보한테 졌기 때문에 네. 그때 가슴 아픈 게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때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가장 큰 공약이 일자리였고 그때도요. 그래서 일자리였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본인이 그때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랬는데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뭐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썼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한 72조쯤 지금 일자리 정책에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달에 그 2016년 데이터가 지금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이거 사상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청년 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9.8%고요. 9.8%. 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실제로 청년들이 느끼는 실업률은 34%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을 정도거든요. 10명 중에 3명, 4명은 일자리가 없는 거군요.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이번에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네. 이거에 대한 아주 그 굳은 결의가 있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를 지금 이제 그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 종합청사로 옮겨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보면서 네.
그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얘기고요. 그 청와대 집무실에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청와대 집무실 뒤에 일자리 현황판을 이렇게 달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매일같이 보겠다는 거죠. 현재 지금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가 있고 지금 어느 기업이 얼마나 늘렸고 이런 네. 것을 매일같이 보면서 예. 일자리를 늘리는데 하여튼 그 모든 정책 역량을 다 총동원하겠다. 그다음에 청와대 안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이거 대통령 본인이 다른 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청와대에도요. 네. 그러면 이제 외부 인사들이 와서 그 위원장을 위원장을 하는데 맡고, 그렇죠. 이 경우는 일자리위원장은 본인이 하겠다.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일자리를 해서 챙기겠다. 이것은 챙기겠다. 네. 그러니까 매달 일자리위원회 열어서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자리 현황판 보고 계시고 그 매달 보고 받고 일자리 챙기고 네.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데요. 네. 뭐 우리 진성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네. 그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의지가 굳잖아요. 심지가 네. 굳고 네. 그야말로 하게 하겠다는 것은 꼭 하시는 분이라서 네.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그렇게 하실 것 같고 네.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아마 넘쳐나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그 가장 얘기하시는 게 이거죠. 대통령이 할 일이 이거 아니냐 이거. 대통령이 할 일이 대통령이 할 일자리 일이 만드는 거다.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건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했느냐.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은 곧 일자리 벙커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 본인은 일자리 사령관이 되겠다. 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모든 그 역량을 다 일자리에 넣겠다. 네. 뭐 지금 오늘도 지금 뭐 통계가 나오는데 예. 뭐 지금 뭐 사상 최악의 지금 실업자 계속 늘어나고 뭐 지금 작년보다 늘어난 게 20만이 채 안 돼, 20만이 조금 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대통령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공약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임기 내에 만들어내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공무원을 81만 명 늘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까? 네, 전혀 아니고요. 지금 뭐 공무원이 우리 현재 지금 전체 공무원이 한 102만 명쯤 됩니다. 네. 그리고 공공부문까지 다 합치면 220만 정도 된다는 게 지금 네. 우리 통계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100만 명이 좀 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첫 번째, 일반 공무원은 늘리지 않는다. 예, 일반 공무원은 늘리지 않는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늘리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소방. 소방 공무원이죠. 예. 이게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소방서에서 그 전에는 하루 2교대를 했는데 네. 지금 3교대로 오니까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 그 인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 따져도 17,000명, 뭐 네. 19,000명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이쪽 국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모자른다.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데모 맞고 이러는 경찰들은 많은데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민생 경찰 예. 이쪽은 굉장히 이수가 부족하다. 뭐 방범이나 교통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치안, 네.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절대 부족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검찰 개혁하고 맞물려서 예. 검찰의 수사권을 독립해서 이제 수사 경찰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을 둘로 나눠서 민생 경찰과 수사 경찰로 나누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민생 경찰은 자치 경찰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경찰 자치를 저희가 시작한다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고요. 예. 그야말로 정말 민주주의가 몰락해가는 것을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훼손되는 것을 너무나 봤기 때문에 예. 이제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자치경찰제 이런 건데요. 그럼 거기에 인원이 필요하겠죠. 현재 네. 그런 민생을 위한 경찰들이 부족하니까요. 네.
또 뭐가 있냐면은요. 지금 이제 현대전이 이제 그 과학 무기전 아닙니까? 첨단 무기 전쟁이란 말이에요. 뭐 그렇죠. 국방에 계셨으니까 뭐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는 첨단 무기를 하려면 이제 장기 근속하는 그야말로 전문 병사가 필요한데 예. 현재처럼 이제 징집병이 가서 하는 것은 부족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하서관들, 직업군인, 부사관. 직업군인으로 부사관들을 많이 선발해야 되겠다. 네. 이런 인원들이 한 17만 명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군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복무 기간 네. 그 공약을 이제 18개월로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네, 그 그렇습니다. 18개월로 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참여정부 때 그게 계획이었는데 네, 네. 그거를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예, 중단시켰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렇게 가면서 우리 군을 현대화시키고서 첨단 무기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군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네.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굉장히 그 기술이 뛰어난 부사관들이죠. 네. 그래서 그 부사관들을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네. 저희가 이것도 뭐 재정 추계 같은 걸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 국방비에 포함이 돼서 자연스럽게 국방비 이 뭐라 그럴까 이 비중을 좀 바꿔서 여기 네.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예. 내가 아마 국방비 예산 증가할 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의 증가는 꼭 필요한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공무원의 증가에 한 17만 명이다. 그러니까 공무원 81만이 아니고 17만 명이 네네. 늘어나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일반 국민의- 공무원이 아니라 네. 책상에서 서류만 만지는 공무원이 아니라 네네네. 국민에게 봉사하는 네네. 소방, 네. 민생 경찰, 네. 또 부사관, 네.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런 네. 분들을 늘려서 17만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일자리만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고 또 국방 개혁과도 맞물려 있고 이렇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매우 네. 종합적인 처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네. 자, 그러면 17만 명이 81만 명 중에 17만 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한 60만 정도는 어떻게 만듭니까? 네. 그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네. 이것은 갑작스럽게 저희가 내놓은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우리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표께서 당대표 시절에 네. 청년 일자리 70만 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예, 그런 하셨는데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공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홍준표 경남지사는 멀쩡한 진주의료원을 돈이 모자른다고 그걸 폐쇄시켰지 않습니까?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그런 국공립병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국공립병원을 저희가 늘리겠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새누리당과 지금 뭐 새누리당은 이제 종적을 감췄지만 자유한국당이 됐어요. 네. 그쪽과 그러니까 홍준표 경남지사와 같은 그런 생각과 네. 저희 이제 민주당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죠. 네.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는 네. 이것은 국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야 된다. 지금 뭐 민간에서 병원이 많지만 네. 공공이 필요한 공공병원을 져야 된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지금 이번에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되면서 지금 사실은 이게 각 가정이 네, 이 치매 망가지죠, 때문에 치매 이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네. 걱정이 많은데 네. 사실 이제 우리 그 문재인 후보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치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찍 검진을 받으면 네.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는데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것을 네. 국가 책임제로 하겠다. 네. 그러면 그 치매 전담 병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전국에 이제 그 치매 거점 병원들을 만들겠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고용 인원,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원도 필요하고 네. 인원들이 네. 필요할 거고요. 예. 뭐 이제 우리 국공립 그 학교가 유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학부모들께서는 국공립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 싶은데 네. 뭐 10명 중에 1명밖에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목표를 한 40% 정도 예. 10명이면 4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실화되고 있는 이런 민간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예. 그런 데를 인수하거나 예. 거기를 이제 국공립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국공립에 준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대신 경영을 한다거나 인증을 하게 해서 네, 그렇게 한다거나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공약에 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고용되는 인원들이 인원들이. 저희는 이제 그런 공공 서비스 영역이 한 35만 명쯤 예. 될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예산을 책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병원을 짓는 거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 짓고 이러는 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지난 정부에서는 그걸 BTO 뭐 BTL이라고 그래서 네. 민간에서 짓게 하고 이랬지만 네. 저희는 공공이 충분히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자리 예산은 아니니까 그건 다른 예산에서 이제 건설 예산할 때 저희가 네. 마련을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용이 되신 분들은 사실상 나중에 이제 월급을 네. 의료보험에서 받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세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네요. 세금으로 받는 게 아닌 네. 이미 이 수요가 있는데 네. 이 수요에 대해서 그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굳이 새롭게 국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한 30여만 정도를 네. 지금 공공 부분에 사실 이제 외주 고용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간접 고용, 하청 이런 분. 예, 용역. 그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을지로위원회에서 네, 네. 인천공항을 갔더니 네. 인천공항에 그 총을 찬 보안 요원이 예. 아니 그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네, 네. 간접 고용 그 근로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침 새벽에 가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예. 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네. 그 이제 간접 고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외주 업체가 바뀌면서 예. 이제 그만두게 될 이런 처지가 됐다. 예, 예. 이제 뭐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 공항 안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최고의 보안이 요구되는 보안이 것이죠. 요구되는데 정말 뭐 오늘도 봤듯이 공항에서 무슨 그렇게 살인 사건도 나는데 네, 네. 그거를 비정규직한테 맡긴다는 게 뭐 하여튼 외주 고용자한테 맡긴다는 것이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안전에 직결된 일자리니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이번에 그건 뭐 이번에 보니까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하던데 네.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예. 해서 이제 그게 한 전체- 30만. 그게 한 30만쯤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 공공 서비스 공공 서비스 분야가 이제 한 35만. 한 35만 정도. 네. 그렇게 해서 네. 81만 개를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아주 답답한 게 네. 이게 이런 걸 좀 쳐다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부분이 뭐 30%가 넘어간다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처럼 이렇게 따지게 되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30%가 네. 넘는다. 그러다 예.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경기 변동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분들이 항상 월급 받고 항상 그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경기가 나쁘면 소비가 급감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진다. 소득이 안정돼 있으니 내수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국민 성장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복지국가니까 그렇다고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OECD 평균이 한 21.3%쯤 되더라고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비중이 전체 일자리 중에서 한 21.3%쯤 네, 된다. 네. OECD 평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제 따져보니까 7.6%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되는군요. 그럼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아니 뭐 복지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굉장히 지금 어렵다. 네. 우리 부모님이 뭐 지금 병원 가셔야 되는데 네. 이게 병원 가려면 뭐 대도시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다. 애 네. 키우기 너무나 힘들어서 애 못 낳겠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네. 공공 서비스에 있는 이 서비스 기관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런 네.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이쪽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언감생심 OECD 평균 수준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절로 가자고 목표를 삼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그거는
너무 과할 것 같아서 예. OECD 평균은 아니더라도 절반은 그 우리가 절반 10% 정도. 10%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목표를 세운 것이 네. 결국 81만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 네. 일자리 개수가 한 2,600만, 2,620만쯤 되는데 아마 네. 4, 5년 후에는 한 2,700만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때 5년쯤 뒤에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81만쯤 늘면 예. 그때 10%쯤 되지 않겠는가. 아,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군요. 그 81만 개를 내놨는데 네, 네. 저희 생각엔 이것이 적으면 적었지 음. 많은 개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뭐 경제를 전공으로 하는 분들이나 또는 뭐 다른 대선 후보들도 말이죠. 일자리가 민간 부문에서 만드는 것이지, 이를테면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지 무슨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냐, 국민 세금 갖다가 막 퍼주겠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단 이제 두 가지.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밖에 없느냐? 네. 그게 아니죠. 저희도 민간 부문에 일자리 공약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민간 부문에서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제가 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 공공 부분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처럼 재벌 중심 경제가 아니라 네.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 벤처, 창업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벌에 그 지원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재벌의 금고만 아주 그냥 배불리고. 760조 내부 자금 쌓이고 네. 그러고서 이제 국민들 중소기업 다 이제 무너지고 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고 네. 전통시장들 다 무너지고 이러고 있으니 네. 그다음에 창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는 지원을 해서 거기서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김대중 정부 때 벤처붐이 이뤘는데 네. 우리는 제2의 벤처붐을 하겠다. 네. 김대중 정부에서 3G 그거를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IT 산업에서 세계 그 선두 국가로 뭐 하여튼 뭐 그 최상위 국가로 이렇게 네, 나가는 데 그렇죠. 기여했는데 네.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네. 우리도 이제 5G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5G 시대를 빨리 열어서 국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빨리 공급해서 이제 하겠다. 그게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제2의 그 IT 붐을 일으키고 제2의 벤처 붐을 일으켜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일자리가 생길 거란 말이죠. 네. 또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네. 그다음에 협동조합 네. 이런 거 해갖고 청년들이 이런 데서도 많이 사회적으로 이제 유용한 그런 기업들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저희가 내세운 그 중요한 공약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정부의 모든 재정 지출에 대해서 고용 영향 평가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부분에 1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일자리를 도대체 몇 개 만들어내느냐. 네. 이것을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벌한테 막 퍼줬는데 네. 재벌이 일자리 못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지원하는 거 우리가 그거 회수하고 네. 대신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여기에다가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네.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재벌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서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정책 구상이 있는데 발표도 했습니다. 예, 발표도 했는데 그날 또 그 공공부문과 이것까지 네. 발표했는데 했는데 이건 다 묻히고 네네. 그 공무원 81만 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가지고 네. 비판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신문이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네.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는지 네, 그렇게 이제 뽑았는데요.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 이 공공 부분의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고용한 인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고용한 회사인데 예. 15만 명 고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는 지금 공공부문 전체를 따지면 국가는 100만을 고용을 했고 공공부문 전체는 220만을 고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15만을 고용한 삼성전자에게 10% 늘려주세요. 얘기하면 그러면 15,000명이 늘어나겠죠. 네, 네. 그럼 국가가 220만을 지금 하는데 여기 10% 늘립시다. 그럼 22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국가가 가장 큰 고용주다. 고용주다. 그럼 국가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다 나서서 기업도 국가도 하여튼 누구든지 다 나서서 네. 일자리를 만들자. 네. 그것이 우리의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가장 큰 고용주인 국가도 네.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데 그러면 국가가 그렇게 고용하면 낭비적이라고 그러니까 과연 낭비적인지 따져보자. 봤더니 네. 그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낭비적이지 않은 데를 거기에 인원을 뽑고 저희는 이 공무원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제 좀 철밥통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냐 이런 거예요. 철밥통도 늘리지만 가장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고위직만 되면 거드름이나 피고 일을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 이재명 시장이나 이거 제가 저 문재인 캠프적인데 이게 선전해도 되나 이거 아이 좋은 거 칭찬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시장이지만 네. 본인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니잖아요, 현장을. 예. 현장에 가서 뭐 문제가 있으면 그냥 트위터 해가지고 여기 지금 길거리 가니까 뭐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이거 빨리 이거 수리 이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원래. 네. 고위공직자일수록 현장으로 내려가야 된다. 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건 안 됐으니 저희는 한번 이거를 이런 것들도 세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공무원 개혁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공공 서비스 부문 이런 네. 것은 이거는 대폭 드리는 것이 맞다. 저희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를 늘리겠다고 하면 거기에 임금을 주자고만 해도 이를테면 월급을 주자고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네. 이명박 정부의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이 났습니다. 네. 98조 8천억 원이 났어요. 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재정 적자가 150조 원이 났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정부 150조 원 적자 내고 일자리에다가 72조 돈을 썼는데 네. 실업자는 100만 명이 넘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은 뭐 9.8%가 됐네. 네. 그 돈 어디 갔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정부가 그렇게 돈 써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하책이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쉬운 방법 그 하책을 왜 안 했습니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이 22조 원 지금 4대강에 이명박 정부에서 갖다 쏟아 넣은 돈이 22조 원이라고 세금만 그러는데 22조. 세금만 22조 원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수자원공사하면 더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22조 원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만 따져도 2,200만 원짜리 월급쟁이 100만 명한테 월급을 줄 수 있다. 네. 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 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하여튼 단순하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네, 얘기하면 그런 거단 말이죠. 네. 지금 자원외교 한다고 해서 최근에 지금 밝혀지는 게 한 16조 원 정도가 지금 손실이 났고 네.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매년 3, 4조 원씩 또 손실이 난다고 그래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150조 원 지금 적자 났는데 네. 재벌들에게 그렇게 많이 그 법인세 그렇게 저희가 올리자 그랬는데 법인세 안 올리고 그렇게 적자 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엔 또 최순실 예산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지금 뭐 드러난 것만 지금 빼돌렸죠. 1조 5천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지금 쏟아부었단 말이죠. 네. 이런 거가 잘못된 것이지 네. 지금 여기다 돈을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네, 네, 그 설명은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 그래서 네.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어 가는데 재정 소요는 얼마나 될 거라고 지금 추계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한 20조를 좀 넘기면 예. 지금 이거를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네. 이제 20조 정도도 그러니까 뭐 지금 2,200만 원 자꾸 얘기하는데 공무원 뭐 초봉이 그런 거지 거기에 공무원이 있으면 여러 가지 수당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예. 월급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잡습니다. 이 연봉으로. 예, 예. 이게 사실 그렇게 잡을 필요도 없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하도 그런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잡아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예. 이게 이제 그 아까 공무원들 뽑는 건 한 17만 정도라고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네. 이 17만만 따져보면 한 15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략. 그래요, 그렇군요. 예, 쉽게 따지게 네. 되면 그러니까 네, 네. 17만님 단순하게 17만인데 5년으로 나누게 되면 네. 처음에는 3만 4천 명을 네, 고용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2배 늘고 3배 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전체를 따져보면 그게 한 50만을 고용하는 게 나옵니다. 네, 네. 연인원 50만 연인은 50만 원을 고용하는 게 네. 됩니다. 그러면 50만 명을 한 3천만 원씩 준다고 하면 15조 정도 그게 한 들어간다. 15조 정도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런 공공 서비스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간접 고용, 직접 고용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근로 시간 단축이라든가 요런 데는 이제 그만한 돈은 안 들어가지만 돈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5조에서 한 10조 정도 들리면 될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추계는 한 21조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 그 21조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어쨌든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될 텐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습니까? 아니면 뭐 정부의 재정 구조를 개혁해서 낭비 예산을 줄여서 마련합니까? 낭비 예산을 줄여서 이제 저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낭비 예산을 줄여서. 네, 일단 일자리 예산이 지금 72조가 들어갑니다. 네. 이 72조 원을 저희가 면밀하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이 72조 원을 박근혜 정부에서 쓴 72조 원, 뭐 그 중에 상당수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될 거고요. 네네. 그게 아마 이제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줄일 수 없는 게 틀림없이 있지만 네. 그 일자리라고 해서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각 부처에 다 일자리 예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건 각 부처에서 그냥 경쟁적으로 우리도 이게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네. 이를테면 예산을 쓰기 위한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거를 조정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비과세 감면 같은 거를 하는 경우에도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비과세 세금을 깎아주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이 상당히 많다. 네. 그러니까 특히 재벌들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금 재벌들이 일자리를 거의 늘리지 않는데 네. 계속 지원하고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비과세 감면을 저는 뭐 계속 재벌들 지원하자는 겁니다. 네. 대신에 일자리를 늘린 재벌을 지원하자. 아, 예. 그러면 재벌들도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네. 이렇게 바꾸게 되면 네. 21조 원에 저는 상당한 액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저희는 증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증세의 순서까지 이미 문재인 후보께서 얘기를 하셨고 네. 그 순서는 소득세와 자산과 관련된 세금과 그다음에 이 비과세 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것과 그래도 이제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법인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법인세까지 이제 하겠다. 네네. 뭐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돈은 거의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조세 부담률이 한 19%쯤 되는데요. 네. 참여정부 말기에 그게 21% 정도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조금은 부족하지만 하여튼 그 크게 잡아서 한 2% 정도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참여정부 때만큼 가면 한 2% 정도 늘릴 수가 있는데요.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증세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냥 단순하게 그 설명을 위해서 이 생각을 한다면 2%라고 한다면 지금 GDP가 한 1,500조, 뭐 1,600조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32조가 됩니다. 네. 그럼 1년에 32조가 되면 5년이면 150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2%확 올릴 수 없으니 네. 그 150조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올려가기 시작하면 저희는 뭐 한 100조 원 정도는 5년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서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래요? 벌써? 제가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요. 현재까지 나온 대선 주자들의 정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를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자리예요. 네.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문재인의 일자리 정책의 38%가 내일 제일 좋아하는 공약이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2등은 그게 어디예요, 그게?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머니투데이, 보도입니다. 검색하면 나오죠. 그래요. 네. 이재명 후보는 네. 기본소득 그렇죠. 16.3%,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교육 개편 네, 12.3%, 그리고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 네. 그건 7.1%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얼마만큼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가라고 맞습니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계속 일자리 대통령을 밀고 나가실 건가요? 그럼요. 저희는 뭐 이건 뭐 국민에 대한 가장 큰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네. 다음 정부는 전부 다 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국민 모두가 나서서 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애국 기업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애국자고 네.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네.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명확한 방침입니다. 네. 정치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네. 또 무슨 재벌
또 전문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비난해도 네. 이건 꿋꿋이 밀고 나간다. 아니 저희는 믿어도 좋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분들도 여기에 동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이거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예. 이건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 전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네.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라가 정말 망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재벌들도 우리를 공격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저희는 더 좋은 일자리 대책을 내놔봐라. 그러면 우리 하겠다. 아니 우리는 일자리 만드는 게 우리 목표니까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일자리 만들자. 네. 그게 저희의 생각이고 네. 저희는 공공 부분에 그런 그 갖고 있는 책무를 저버리지 말자 네. 하는 의미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제 그게 지금 커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네. 의지만은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논란이 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네. 인식되고 전달되는데 의미가 있어요. 효과적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정치권의 주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었던 일자리 공약,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문재인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계신 홍종학 전 의원님 모셔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